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시황 그리고 해외 시황 그리고 암호화폐 시세까지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효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효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0.20% 상승하면서 2460.06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0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60% 상승을 하면서 897.1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요.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198억 원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69% 상승을 하면서 6,686.5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0.57% 상승한 2,672.5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0.02% 하락한 89.78일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면요. 0.04% 빠지면서 현재 1,347.4달러에 거래 중이고요.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0.80% 빠지면서 66.8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현재 0.66% 빠지면서 3,159.0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0.20% 빠지면서 4,250.9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제일 첫 번째고요. 0.17% 빠지면서 864만 8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에이다와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모두 빠지고 있고요. 아인스타인륨과 이더리움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 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세입니다. 퀀텀은 0.23% 빠지면서 17,3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 네오, 스텔라룸의 모두 하락세고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 거래량 순위 보시겠습니다. 1위 비트코인이고요. 현재 1,315억 원 거래가 되고 있고 2위부터는 이오스, 에이다, 리플, 트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월요일에는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만에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수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도 해외 선물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좋은 그러한 내용과 이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해외 이슈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이 지난 주말에 강행됐습니다. 이번 공습과 더불어 중동발 지정학적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동발 이슈와 유가 상승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시 후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 국계 유가 소식인데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행렬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현재 8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로 점철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와 더불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지금 현재 중동발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들은요. 지금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좀 전격적으로 시리아의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시리아의 주요 화학 무기를 거점으로 좀 타격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러시아를 좀 의식해서 사실상 단발성적인 공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으로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금 사우디 오일 탱커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즉 국가 대 국가 문제로 불거지면 이게 유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지금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했다가 또 목요일에는 자기가 언제 쏜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주말에는 정확히 또 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지금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세계에서 이러한 행보를 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사실상 좀 전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주말에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게 이게 저희 하우스의 이제 김정철 해설위원 겸 이슈원의 본부장님께서 서울경제 목요일 날 저번 주 신세계 프로그램에서 미리 예고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정확히 1년 전에 지금 시리아가 반군에 대해서 화학무기 사용하면서 이제 미국이 좀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좀 부결이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상 이미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지금 미국의 해군이 이제 합류하는 시점을 좀 기다린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 시점이 이제 주말이 돼서 결국 주말에 공격이 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이 영국의 암살 시도까지 있었잖아요, 러시아.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 시리아 사태를 좀 보려면 전반적인 각국의 이해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먼저 참고 그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참고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시아파의 맹주 이란 그리고 순위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된 쪽이 지금 순위파고요. 주황색으로 좀 되어 있는 게 이제 시아파인데요. 지금 시리안 집권 아사드 정부가 좀 시아파인 반면에 국민 다수가 좀 순위파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그 반대로 후세인 정부 때 집권이 이제 순위파, 국민 다수는 좀 시아파였는데 지금 후세인이 좀 축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위파의 후계자가 만든 게 I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 시리아의 시아파와 순위파의 내전에 끼어들면서 이제 국민 다수인 순위파 편에서 좀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결국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IS에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아사드 지금 현 시아파 정부를 좀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순위파는 이제 맹주가 사우디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됐고, 즉 사우디하고 미국이 이제 연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아파는 러시아와 연합하는 이러한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리아 내전은 IS가 지금 제거된 상태에서 지금 시아파의 아사드 정부가 지금 순위파의 자국 국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썼기 때문에 지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유엔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토군 차원에서 좀 응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위파와 미국이 좀 연합을 하고 있고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시리아 공격이 사실상 이 단발성 공격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러시아를 좀 의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 무기 관련된 지역만 폭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지금 간단한 문제는 지금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의 이제 태도가 좀 전략적인 위치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중동에 미국 참전이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시리아의 지금 아사드 정부하고 러시아가 이제 반군 지역을 거의 지금 장악한 상태에서 굳이 무력으로 반격하지는 이제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로 이제 커지고 터진다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과 지금 사우디의 대리전 이 양상을 보이는 이 예멘 내전이
그 확전이 되지 않게 좀 관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 5월 12일 날 이란의 지금 핵 협상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는 조금 높은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을 조금 이제 상방 쪽으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좀 충돌을 하게 될 시에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가 한 번 더 좀 추가 공격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리러니하게도 지금 유가를 좀 상승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그럼 계속해서 상방으로 좀 매수 방향을 좀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좀 상방 쪽으로 보는데 그 MC 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지금 우려가 미국과 사우디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펙이 지금 감산을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이제 감산 이행인데 뭐 내년까지 조금 더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지금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사실상 계속 이제 셰일 오일을 증산을 하면서 미국에는 굉장히 지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사실상 무역 전쟁에서도 이게 하나의 카드가 되고 지금 중국은 미국과 협상해서 사우디를 비롯한 지금 중동 원유 대신에 미국산 원유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우디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지금 중동 쪽에 이제 원유를 생산을 하는 지역인데 화가 나겠죠. 지금 중국에서도 중동 거를 쓰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조금 이렇게 화내지 마라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 이런 지정학적 이슈를 계속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를 좀 이제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국가 대 국가로 좀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지금 기준으로 지금 차트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크루드 오일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지금 그거는 이 라인 65.86 있는 이제 8685 이쪽이 지지 라인을 잡고 깨지지 않는 한 좀 상방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자꾸 유리한 방향으로 정쟁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위해서 저희 가이드 한 줄 평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 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가이드 한 문장은요. 네. 인상은 쓰지만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 스트롱맨이라고 이제 여기서 해봤습니다. 스트롱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를 가리키는 네. 말이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번 공격이 말이죠. 지금 대통령이 이제 트윗으로 이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는 이제 미리 다 준비를 사실상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좀 자극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각자 관련된 국가들의 이 정치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아주 달성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좀 생색내기 그러한 그 공격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영국, 미국, 러시아 모두 지금 현재 정치적인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내부 결속형으로 지금 굉장히 탁월한 선택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가요. 하지만 지금 화학가스에 이제 9개월 된 좀 쌍둥이 아이를 비롯해서 일가족 25명을 잃은 그런 시리아의 한 가장을 보면 좀 하루빨리 조금 중동에 이제 좋은 평화가 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그러한 발언도 같이 담아서 이러한 가이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금요일장의 시그널 점검과 함께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멘토님. 제가 지금 보시면요. 일단 S&P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매매 결과하고 이번 주 매매 가이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사실상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은 영원한 내 친구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제 트윗에서 일단 무역 전쟁의 완화로 지수가 좀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 지금 사실 매수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주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 지금 미니 S&P 500 선물이 단기 추세인 기본 추세 매매에서 상방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 떴죠. 이
빨간색 제가 그 화살표가 바이, 그러니까 매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상방 시그널, 그리고 중기 추세에서는 하방 시그널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 그래서 추세 상승 가능성이 이 지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추세 매매에서 상방 전환 시그널이 이제 출현이 된다면 아주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하면 좋고, 저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도 매수 전략에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크루드하고 항생 계속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크루드 오일은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일봉상 지금 단기 추세인 기본 이 추세 매매 보시면요. 상방 시그널이 나왔죠. 지금 바이가 떴는데요. 지금 이 상방 시그널 이후에 무려 400틱 이상이 지금 현재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상방 시그널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500틱 봉상에서 지금 추세 매매의 경우에 지금 매수 시그널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금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항생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금 항생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항생, 시스템입니다. 지금 항생지수 선물은 사실 개장 때여가지고요. 지금 선물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일봉상 지금 중기 추세인 보수적 추세 매매에서 매수 시그널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 모두 지금 매수 시그널이 지금 발생을 했죠. 바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주요 라인대에서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고 이제 자세한 매매에 대한 이제 사항은 서울경제TV에 이제 톡스타로 문의를 해주시면 무료로 이제 실시간으로 시스템 차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크루드 오일 그리고 항생 지수 선물까지 모두 다 보수적 매수 전략에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포인트 모두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은수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재미있는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기업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이 또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온 만큼 또 시청자분들께 가볍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수도꼭지 틀면은 나온다. 요즘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많은 출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상 많이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좀 항상 월요일에 좀 출연해서, 시청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장 전일장에는 어떻게 끝났는지 마감 시황부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마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해 종합지수부터 해가지고 선전 성분 지수까지 전부 다 사실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해외 증시를 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이슈를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크진 않았고요. 아주 작았기 때문에 뭐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66% 하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전 성분 지수 0.37, 그 다음에 창업화 지수가 0.13%. 상당히 창업화 지수가 좀 선방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찾고 있는데요. 네. 차트가 좀 잘 안 나오네요. 해외 증시 차트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이제 가격 같은 걸 좀 보겠습니다. 가격을 좀 보시면은. 네. 아시아에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수출 둔화로 수출 지표가 발표된 수출 둔화가 있었고요. 그 지표가 이제 좀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고 지방정부가 부채 감축 의지를 좀 밝혔고요. 근데 중미 무역전쟁하고 보아 포럼 이후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 이벤트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유, 제약바이오, 주류, 금융, 가전, 부동산 전부 다 하락했고 IT전자, 석탄, 선박 이쪽이 상승한 그런 모습 좀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깜짝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줄어든 반면에 수입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잠시 후에 김정철 본부장님과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차량 공유 사업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차량 공유 사업을 운영 중인 30개 기업 중에서 단 한 곳만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중국이 이제 3월 무역 적자가 깜짝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좋은 거는 깜짝이라고 하지 않죠. 쇼크라고 하죠. 예, 근데 서프라이즈는 아니고요. 쇼크성인 무역 적자를 좀 기록했다. 뭐 이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3월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웬만하면 흑자인데 갑자기 왜 무역 적자를 기록했을까? 보면은 중국이 지난달에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요. 수출이 9.8%가 좀 떨어졌고 수입은 5.5%가 좀 상승하면서 이게 역전됐습니다. 1분기에 이제 대미 무역 흑자는 근데 또 증가를 했어요. 이게 참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하필 또 미국한테는 또 흑자를 엄청 또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미 중간 통상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냐라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예상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조금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해관 총서 대변인이 이제 미중 무역 적자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뭐 그냥 우려할 만한 수준은 미국이 그렇게 딴지걸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주장으로 이제 이런 수출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꺼낸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이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조금 방어적인 논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부분을 좀 의외로 좀 어필을 많이 했어요. 원래 중국이 안 좋은 거 이렇게 잘 통계하고 잘하는 곳인데 무역적자 기록했는데 상당히 시끄럽게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역전쟁 너네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만 계속 흑자 기록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봐라 우리 무역 적자다. 이렇게 좀 어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통계를 보면은 지금 오히려 1분기 흑자가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더 증가를 했고요. 미국은 수출이 999억, 미국으로 이제 수출한 게 999억 달러 정도 되고, 수입이 416억 달러.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582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19%나 좀 증가해버려서 약간 멋쩍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19%나 증가한 부분은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위안화가 지금 1분기에만 거의 3.7%나 절상된 바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그런 부분이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국의 이제 황순빈 해관 총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위안화 환율이 미친 영향이 좀 그렇게 상당히 좀 많지는 않았다. 제한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중미 간의 직접 무역보다는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중미 간의 무역보다는 다른 국가들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좀 강했다는 거를 좀 확인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화로 이렇게 약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달러화로 약세가 되는데 미국 달러화 약세가 사실상 그 중국의 위안화 절상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 절상 폭이 다른 이머징 마켓이나 유로화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좀 강했다. 강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하기가 좀 편했겠죠. 수입할 때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자국 통화가 강하면 싸게 수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환율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이 환율 보고서에서 상당 이제 무역 관련해서 상당히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시비를 걸려고 많이 세팅을 해놨는데 환율 보고서에서 이제 환율 조작국은 결국은 한 나라도 없었어요. 한 나라도 없었고 이제 관찰 대상국에 이제 중국,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죠. 이제 거기에 인도가 좀 추가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맥락을 좀 같이 해서 환율 조작 관련해서 이제 위안화를 계속 중국이 절상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입에는 이득적이고 중국은 전체적으로 80%가 수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좀 수입이 차라리 위안화 절상된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안화 절상을 굳이 막지 않았다. 사실 위안화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 매일 아침에 이렇게 환율을 고시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자율 시장처럼 이렇게 위안화가 얼마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딱 고시합니다. 얼마 이렇게 고시하는데 억지로 올렸겠죠. 중국 정부에서. 예, 근데 많이 올렸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지표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차량 공유. 우리나라도 요즘 차량 공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소땡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차량 공유가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거죠. 30개 기업. 우리나라는 지금 소땡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은 30개나 있대요. 30개 기업 중에 한 곳만 흑자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적자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죠. 정부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이제 좀 바뀌면서 업계에서 이제 여기가 좀 된다. 이 시장이 된다 해서 다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자본시장 열기도 덩달아 좀 높아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명확한 이제 수익성이 좀 부재하다. 왜냐면 경쟁만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량 공유제가 좀 실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업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중국은 이마저도 과잉 공급이다라고 보셨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과잉 공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참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우리나라의 10년 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중국이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 차량 공유입니다. 차량 공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생각나는 기업이 많이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업들 위주로 상당히 빠르게 시장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확산된 이유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 완성차 회사들이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에서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닛산이나 혼다 같은 일본 완성차에서 좀 진출하면서 이 시장이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BMW도 차량 공유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 관련 위주다. 그러니까 이 차량 공유하는데 뭐 디젤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전기차 위주의 시장, 천연가스나 전기차, 주로 무공해차 위주로만 많이 좀 진출을 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지원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해 이제 8월이죠. 소형버스 대여 발전 산업을 위한 지도의견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소형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차나 친환경 천연가스로 하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번 바짝 주가가 한번 떴었거든요. 관련주들이. 근데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차량 공유 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자들이 좀 너나 없이 뛰어들어서 좀 사업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국 이슈를 좀 들어보면은 중국은 역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대단하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 네. 엇나가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요. 또 특히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는 자동차 산업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냐면 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전 자꾸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자동차 산업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어요. 둔화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완성차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차 공유 사업에 뛰어든 것 자체가 기존 자동차 시장이 좀 성장률이 점점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좀 다른 사업을 좀 모색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외국 자동차 브랜드 중에 이제 합작회사, 중국은 외국 자동차가 그냥 들어올 수 없고요.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합작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자체 브랜드로 역량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작회사가 아니라 중국은 하나의 회사가 있으면 합작회사도 할 수 있고 그 회사가 자체 브랜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쪽에서 조금 역량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합작회사들이 조금씩 밀리는 거죠.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쪽으로 좀 진출한 면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뭐 스마트폰은 합작회사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진출해 있긴 하지만 중국 자체 이 회사들, 오보나 비보, 그다음 샤오미 이런 쪽이 약진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조금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국 내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로운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해보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트렌드의 일종으로 지금 공유 차량이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잘 짚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또 가이드 한 줄 평을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재밌는 가이드 한 줄 평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화교 출신 분들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왜 뛰어나거든요? 돈만 되면 정말 무섭게 뛰어드는 중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공급관이 아주 일반화돼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돈만 되면 무섭게 뛰어드는 중국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은 좀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자본주의고 중국은 사회주의인데도 이렇게 돈에 대해서 더욱더 그죠? 빠르게 사업이 진출되고 있는 부분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뭐 자본주의나 다름없이 이제 시장 형성돼 있고요. 특히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공급량이 너무 심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쟁을 좀 정리하고 있고 신규 진입 장벽 크게 높여놓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고요. IT,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쪽도 상당히 이쪽 부분이 상당히 강해요. 공간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 중국의 방송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지금 서울경제 TV처럼 이렇게 상당히 퀄리티 높은 TV 방송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 같은 경우도 고프로를 최근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뭐냐면 고프로가 지금 샤오미에서 생산하는 그런 그 소형 카메라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샤오미가 이제 고프로까지 인수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가잉이 좀 일반화돼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잉 공급되면은 그다음 자원이 과잉 낭비되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망 기업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유망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공급가잉 이슈 때문에 제가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디에버리징에 관련된 회사인데요. 중국 건설은행입니다. 건설은행. 자, 코드 번호가 601929. 상해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 건설은행, 건설은행이 뭐 얼마나 크겠냐, 뭐. 근데 건설은행 왜 이렇게 이름이 그렇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중국 건설은행은요, 중국 국영상업은행인데, 중국의 4대 국영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공사은행,
중국은행, 그다음에 농업은행, 그리고 건설은행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2017년 기준입니다. 전 세계 상업은행 자산 기준으로 2위예요, 2위. 예, 전 세계에서 2위 하는 회사입니다. 예, 전 세계 2위 하는 은행이고요. 최근에 이 건설은행 같은 경우가 고금가잉 이슈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나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그럼 기업에 대출이 나갔는데 공급만 무지하게 해놓으면 적자 보면서 이 채권 회수가 힘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걸 좀 장벽을 좀 높게 세워놓으면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 호전되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 우려가 많았었는데 호전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감소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은행 우리나라 이제 산업은행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택은행이나 이제 예전에 우리 국채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금융규제로 인해서 이제 은행 시스템 리스크도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단 먼저 월봉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상장한 지는 이때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말부터 하락 없이 계속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줬습니다. 이 건설은행 언제 주식을 매수하나. 이럴 때 못 샀거든요, 절대로. 근데 조정을 지금 아주 아름답게 줬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한 조정을 줬는데, 지금 조정 상황에서 지금 21선을 딱 지지하고 있어요. 딱 지지하고 있는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하락 추세도 지금 이게 하락 추세선인데 하락 추세선을 다시 상승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는 모습. 이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 자체도 어느 정도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면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다. 20%에서 30% 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노려볼만 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로는 지금 위안화 기준입니다. 7.435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435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소폭 밀려줬을 경우에 좀 접근하는 요 정도 되겠네요. 접근하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아주 두껍게 칠해놨죠. 라인을.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지지를 많이 받았던 라인입니다. 지지를 많이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1차 전고점 부근,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최종 전고점 부근인데, 이쪽 부근까지 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전략, 홀딩해서 좀 약간 중기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 세계 자산 기준이 세계 2위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은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뜻깊은 시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주 멘토님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세는 앞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 22개국의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 출범 선언문에 공동 성명을 마쳤다라는 뉴스입니다. 이로써 공동 성명을 마친 22개국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규제 및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 지식들을 공유하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가 리플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외환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휴 때문에 산탄데르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 결제 시스템에 적용한 유럽 최초의 은행이 됐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유럽 국가들이 다시 힘을 한번 뭉쳐서 이제 또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데요. 자, 22개국이죠. 뭐 유럽, 프랑스, 영국 등 알만한 그 유럽 연합 22개국이 이제 힘을 합쳐서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 출범 선언문의 공동 성명을 마쳤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공통 분모로 해서 민간 분야 그리고 서비스 전반적인 공적인 분야까지도 이제 확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글로벌 시장의 그 표준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워서 이제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제시한 법률과 거버넌스 모델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고 또 유럽 내 국가 아직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도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네, 역시 유럽 회원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선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럽 연합 국가의 블록체인 파트너십 이 공동 성명을 좀 내용을 잘 보셨죠?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일단 유럽 연합 국가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합의에 따라서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2019년 말까지 이제 거버넌스 모델을 정의하고 새로운 서비스 확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든 실무 지침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또 이 독자적으로 유럽연합 안에서 블록체인을 시장할 수 있는 단일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공의 이익 그리고 개인 각 국가별의 이익이 교차되는 또 금융 시스템을 선보이겠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자, EU 출범 당시에도 유럽 내 단일 시장 구축, 단일 통화를 통해서 이제 유럽 전반적인 성장을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였는데 그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통합 체를 위해서 이제 국제 무대에 다시 한번 부상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이제 영국이 공동 성명을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자, 브렉시트 아시죠? 2016년 6월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영국이 유럽 연합과 달리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해서 좀 파문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43년 동안 EU에 참여했다가 이 EU를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대비 이제 경제 성장이 미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기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반하게 좀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견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이제 블록체인 공동 선언문을 통해서 세계적인 통합의 축이 다시 될 수 있을지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를 단행했던 영국마저도 이 부분에 공동서명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은 거죠. 뭐 지금 2019년까지 모델을 정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후에는 좀 추후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유럽 국가들의 파트너십이 과연 우리 세계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등 워낙 그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세계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파트너십, 세계 블록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행위가 현재까지 그 투자한 금액만 8천만 유로고요. 또 앞으로 2020년까지는 약 3억 유로 정도 더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이제 표준을 잡겠다는 유럽 연합의 새 전략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십을 계기로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모든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 및 회원국의 정보 처리,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의 이제 신뢰도와 안정성이 블록체인 기술이 함께 된다면 더 부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긍정적인 성장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백직잔도 낫들면 낫다가 유명한 속담이죠. 네. 네, 함께하면 더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유럽연합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또 스페인의 은행 산탄테르와 루리플이 손을 잡아서 3, 5일 정도 외환 송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 만에 빠르게 송금이 됩니다. 이렇게 힘을 합친다면 좀 더딜 것 같았던 이런 블록체인 기술 전반적인 움직임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유럽연합처럼 암호화폐도 이제 아시아 시장, 한국과 일본, 중국도 좀 힘을 합쳐서 이런 연합을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이제 오늘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좀 급등하고 관련주들도 좀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악재들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거든요. 블록체인 이런 기술에 대한 유럽연합의 발빠른 움직임, 그리고 또 국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블록체인 이게 함께 좀 접목이 된다면은 좀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 선주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아시아끼리 좀 더 공동 연합을 좀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과연 이 부분이 좀 실행이 될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도 잘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선주 멘토님께서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인 관련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컨텀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말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 이 용어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말 그대로 똑똑한 계약인데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사회 현상에 있어서 이제 계약을 중요시 여깁니다. 계약을 해야만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 자판기에서 이제 1,000원을 내서 500원짜리 커피를 뽑아 먹는 것도 기계와의 어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500원을 먹었다고 하죠. 넣는데 안 넣는 그 커피가 원하는 커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 이제 좀 이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똑똑한, 그러죠. 발로 차든지 나오게 어떻게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관리자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어떤 신뢰성 기반에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스마트한 컨트랙트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함께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분산된 정보로 인해서 또 인터넷에 어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투명성이 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중개자 없이, 그리고 어떤 다른 뭐 개입 없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계약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된다면은 좀 더 손쉽게 좀 시간과 노력을 좀 줄이면서 이끌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코인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굉장히 유용한 기술의 하나네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에도 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변호사가 있어서도 공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계약상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딱 자기가 만약에 사망해서 그 정보가 올려진다면은 원래 설정한 그 유산 상속의 계약에 의해서 바로 자동 실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행기 날씨 때문에 결항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일일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술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은 비행기가 뜨면은 항공사에 내 그 비행기에 대한 돈이 지불이 되고 만약에 결항이 된다면은 다시 내 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어떤 실행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행이 빠르게 움직이도록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들 스마트 많이 폰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애플의 iOS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게임도 하고 회계도 하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시행하잖아요. 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퀀텀이라든지 이더리움, 네오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코인들, 암호화폐도 블록체인 기술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그런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와 함께 접목을 해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처럼 이 코인들도 이렇게 역할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코인 리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행기 결항과 그죠? 네. 매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기술이 접목된 코인들이 향후에 조금 더 상생성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계속해서 기술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실생활에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대중화가 될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빨리 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물론 이런 호재성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무조건 이 코인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또 정보를 듣고 좋은 뭐 이슈가 있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히 숙지를 하되 또 무분별한 투자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정말 발전, 무궁무진한 새로운 세상을 열릴 수 있는 기술임은 분명하고요. 네. 그 암호화폐 각각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될지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그냥 호재 이슈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주 멘토님과 함께했고요.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올바른 신중한 판단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